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을 가장 좋아하는 나이든 남자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장사를 했었습니다. 아예 아무런 연관과 기반이 없이 시작했던 일은 아니었고요. 저의 외사촌 누님께서 결혼하신 뒤로 그쪽 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도움을 받아 생선 장사를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리버리해서 꽤 헤매기도 했었고 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로부터 우습고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분인데 은근히 텃세가 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매일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맨날 생선 비린내를 폴폴 풍겨댔던 저희 부부였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생선 냄새라는 것이 살갗에 아예 스며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민망하고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원래 어릴 적에는 똘똘하고 착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순한 자식이었거든요. 그랬건만 사춘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중학교 때 심히 엇나갔었어요.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열심히 해도 모자라 판국에 수업 시간마다 태도가 안 좋으며 학교에 불량한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고 용돈까지 허투루 써버리면서 저희 부부의 가슴을 무척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코 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때 아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집사람은 아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며 자식을 감쌌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하나 쳤었는데요. 그때 집사람이 아예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입술을 부르퉁하게 내밀면서 다리를 얻어맞다가 이내 화가 났는지 집사람에게 대들면서 왜 때리냐고 막 따졌습니다. 가뜩이나 생선 비린내 풍겨대는 부모라서 창피해 죽겠는데 왜 때리기까지 하냐면서 아들 녀석이 크게 소리를 질렀었죠. 그러자 집사람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마음처럼 안 따라주는 아들의 모습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모라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붙박친 집사람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맨날 자기를 비호해주던 존재가 때리는 것에 발끈했었던 아들은 집사람의 슬픈 얼굴과 눈물을 마주하고서는 비로소 반성을 했습니다. 되게 당황하면서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서서히 마음을 잡게 됐었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서서히 가지게 되었고요. 놓아버렸었던 공부도 마음 다잡고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 부부가 속으로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생선 장사를 시작했던 게 아들 녀석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몇 달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도 미안했고 날이 갈수록 생선 비린내만 많이 풍겼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 또한 마음에 걸렸었죠. 어느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근사하지 않고 떳떳하고 싶지 않겠나요? 무조건 멋지고 빛이 나고 싶어 하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만큼은 자식들이 어디든 가서 신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으나 현실이라는 냉정한 벽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랐었는데 사춘기로 방황하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있어서 그때 정말 얼마나 고마웠었던지 몰라요. 번듯하고 근사한 부모가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다 지원해주려고 온 노력을 다하는 부모만은 되어주고 싶구나. 저는 항상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못할 노력과 고생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아들이 점점 더 제대로 작정하고 책상 앞에 앉게 된 것은 참으로 눈물나게 감사한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문제집을 내일 당장 등굣길에 새로 사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때 집사람이 가방을 뒤져 꼬깃꼬깃 잡혀져 있던 돈을 꺼내서 아들에게 쥐어줬었어요. 이걸로 문제집 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라. 알았지? 그런데 아들이 받은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아래로 조금 떨궈서 집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제법 한참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혹시 용돈이 더 필요한 거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안방을 나갔었고요. 이튿날 집사람이 갑자기 아차 싶은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해주더군요.
어제 아들에게 줬던 돈이 장사할 때 쓰는 가방 안에 있던 거라고 생선 비린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이었다고요. 거기서 돈을 꺼내주면 안 됐는데 무의식 중에 깜빡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린내로 절여있는 돈을 받고서 가만히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만 보아도 만져봐도 냄새를 맡아봐도 그 안에 담긴 부모의 고생,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려졌기 때문이죠. 아마 그때가 아들이 더욱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됐던 기점이었을 것이라고 저나 집사람이나 은연중에 그리 생각하고 있었네요. 중학교 생활의 막바지인 3학년 때 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성적도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고 다행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사실은 아들 녀석이 공부 쪽으로 머리를 꽤 타고났다는 점이었네요. 스스로의 노력도 그렇지만 머리가 따라줘야 어느 정도의 경지를 넘을 수 있는 것인데 아들이 공부에 좀 재능이 있었어요. 이건 살짝 자랑인데 집사람이 옛날부터 다른 건 조금 맹해도 숫자 계산은 꽤 하는 편이었거든요. 희한하게 암산을 잘하였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사람 덕분에 정말 걱정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아들이 아마 이런 머리 쪽으로 집사람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물려받은 것이죠. 만약에 집사람이 학창시절에 작정을 하고서 공부를 해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라는 것이 영 받쳐주지를 않아서 학업에 몰두를 할 수 없었던 집사람이었네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으면 공부라는 것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찍이 돈을 벌 궁리부터 해야 했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부부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던 장본인들이었기에 자식들에게는 똑같은 처지를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강하게 있어서 열심히 생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듯 싶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겪다가 정신을 차렸다면 딸은 그런 것도 없이 한결같이 효녀인 자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착했고 마음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였던지 모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부모가 생계를 이어가자 딸은 알아서 척척 자기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었어요. 자기 몸 하나만 잘 챙겼어도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 때도 딸은 자기 오빠의 공부 간식도 챙겨줬었던 것을요. 집안일을 야무지게 해놓는 것은 물론이었죠. 딸 하나 잘 낳아놔서 얼마나 의지가 되고 고마운지 몰라. 우리가 정말 최고로 효녀인 딸내미 덕분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유, 당연하지. 세상에 우리 딸만큼 효녀가 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절대로 못 나올걸. 딸은 저희 부부의 에너지였어요. 힘을 나게 하고 웃게 하는 비타민이었고요. 이래서 집안에 딸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가 싶더라고요.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 걸 언제나 감사해 하던 자식이 딸이었고요. 저희 부부의 어깨하고 목이며 발까지 딸이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서 주물럭거려 줄 때마다 입가에는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었죠. 장사를 하다 보면 지치다 못해서 맥이 탁 풀리는 힘든 순간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의 웃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힘을 냈었네요. 타고난 성격 자체가 딸은 사교적이면서도 배려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차분하고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타고난 복입니다. 아들이 언제 한 번은 저희 부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미처 몰랐으나 다 지나고 나보니까 자기 동생이 아주 진국이었다고 말입니다. 자기 동생 덕분에 자기가 수험생활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느라 바쁜 부모 대신에 온갖 집안일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갖은 노력을 다한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대견하게도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소위 스카이라고 묶이는 명문대 중 한 곳에 당당하게 입학을 하였고요. 아들이 대학 입학 최종 합격을 하던 그날은 집안에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안 믿길 정도라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집사람은 아예 펑펑 울기까지 했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했었고요. 추운 겨울날에 생선 장사를 나가서도 그때는 어찌나 방실방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지어졌던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저희 부부에게 뭐 좋은 일 있냐고 빠짐없이 물어왔을 정도였네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 부부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입가가 실룩거렸으나 최대한 자제하면서 조용히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밝혔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얼마나 즐거웠던지 몰라요. 세상에, 그랬구나. 정말 축하해요. 아이고요,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생선 팔아가면서 자식 키운 보람이 있겠어요. 이야, 밥 안 잡숴도 배도 안 고프시겠네. 안면이 있는 손님들이 너스레를 떠실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저땅에 맞장구를 쳐드리며 서비스 덤도 넣어드리곤 했었죠. 서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환호했던 시절, 시장에 매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던 그 시절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활기찬 나날이었구나 싶어지네요. 그때는 맨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난다고만 생각을 했던지라 몰랐는데 아직 젊음이 가득했으며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던 인생의 아주 멋진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아들의 명문대 입학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딸에는 자기 오빠처럼 그렇게 공부에 재능이 있지는 않았어요. 입시학원도 원하는 과목에 맞춰서 보내줬었는데 기초는 익혀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항상 어려워했고요. 나는 그냥 오빠처럼은 안 되나 봐요. 아무리 해도 못하는 과목은 계속 못하겠는걸요.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공부가 늘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대학으로 오빠처럼 좋은 소식은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치만 암만 해도 오빠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시험을 보고 오더니 밤에 저희 부부랑 마주하고서는 한숨과 함께 그런 심정을 토로해왔습니다. 그 모습이 대단히 속상해 보였어요. 본인이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기대보다 결과가 안 따라와준다는 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희 부부는 알았습니다. 그만큼 해보지도 않고서 자포자기를 할 그럴 딸이 아니었죠. 좋은 대학에는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알기 때문에 나도 진짜 대학을 잘 가고 싶었는데 의욕만큼 현실이 안 따라줘요. 울적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찌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대견하고 기특하던지요. 저와 집사람이 딸에게 괜찮으니까 부담 가질 거 없다고 진심으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되도록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다음에 시집 장가 간다고 할 때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만 보고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너는 괜히 마음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원래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꼭 공부로 성공을 해야 하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 너는 네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사회에 나가서 찾아보면 돼. 딸의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제가 진정한 어른이자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저 자신 또한 하나의 산을 넘고 성장한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는 굳이 말을 안 했으나 그때 속으로 많이 울컥했었네요. 이미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녀, 착하고 예쁘고 멋진 딸이었으니 그깟 대학 좀 좋은 곳으로 못 간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경기도에 있는 모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비록 이름난 곳도 어디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으나 저희 부부는 행복했어요. 생각해보면 언감생심 4년제 대학이 아닙니까? 저희 부부는 대학 문턱에 근처도 못 갔던 사람들인 것을요. 보란듯이 4년제 대학생이 된 딸의 모습에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딸 역시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조금도 기죽거나 낙담할 인물이 아니었죠. 활기차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전혀 없었는데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뭐든 성실하고 발랄하게 해냈습니다. 혹시 딸이 괜히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자꾸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신경이 쓰인 적도 있었는데요. 딸은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피곤해도 재미있다고 말을 해왔어요. 저희 부부가 많이 놀랐었죠. 한 배에서 태어난 친남매임에도 아들과 딸 둘은 정말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밝게 사람들을 무작위로 상대하며 일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였거든요. 적성에 안 맞았죠.
대신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글자 보면서 공부하고 혹은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눈다거나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은 머리 쓰는 것을, 딸은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한 셈이었죠. 딸은 이따금씩 시장까지 나와서 저희 부부의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인사성도 좋고 발랄하면서도 야무지고 신중한 구석까지 은근히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대체 누구 집 딸인가 싶어서 저나 집사람이나 저절로 미소가 크게 지어진 상태에서 장사를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부모이고 딸이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딸을 보면서 배우고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랑 집사람이 둘 다 성격이 말이죠. 부딪히는 거, 마찰 빚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고 피하는 편입니다. 드세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욱 시장의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장사를 시작했던 게 초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절 자체가 드세지 못한데 그 살벌한 경쟁에 펼쳐지는 시장의 틈바구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억지로 성격을 꾸며내야만 했습니다. 일부러 털털한 척, 억세고 강하고 묻어난 척, 그러느라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몸살이 날 때가 많았었죠. 초기에 은근한 텃세 때문에 힘들었던 때 사촌 누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주변에서는 우습게 안 보이려면 친절하게 베풀면서도 할 말은 딱딱하고 지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었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딱 쥐고 챙겨야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저희 부부가 초반에 숱한 위기를 넘겨가며 버틸 수 있었네요. 아무튼 생선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꽤 되어서 저희 부부도 긴장은 내려놓고 웬만한 일은 유연하게 처리하고 넘기면서 그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시기에 대학생이었던 딸이 시장에 나와줬을 때마다 자기 부모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곤 했었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희 부모님은 남는 게 없는데요.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고 먹고 살자고 장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똑부러졌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가 웬만한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덮어놓고 넘기려는 것도 아주 야물딱지게 잡아내서 인과관계를 따졌고 상대에게 다 조목조목 말을 하였죠. 그럴 때마다 저랑 집사람은 솔직히 속으로 뿌듯하고 좋았는데 보이는 겉으로만 자식이 너무 맹랑해서 난감하다는 표정을 꾸며내느라 애를 먹었더랬죠.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아들이 27에 첫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자기 오빠를 쪼아대면서 첫 월급으로는 기념으로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던 게 딸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에게 백화점에 가서 샀다는 네일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선물을 해줬길래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딸이 이야기를 해줘서 첫 월급으로 이렇게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털어놓았죠. 그런 걸 알려준 딸이나 그걸 듣고서 흘려버리지 않고 정말로 선물을 준비한 아들이나 정말로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서 이튿날에 장사를 하러 나가는 동안 너무 마음이 벅차올랐고 눈물까지 찔끔 났었던 듯 싶어요. 집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있잖아. 오늘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서 그렇게 일을 할 것만 같아. 그때 씩 웃는 집사람의 얼굴에서 지난 세월 고생한 흔적이 보여서 새삼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잘난 남자를 만났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하필 저를 만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만났기에 자식들을 잘 낳고 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었죠. 그 당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았던 곳이었는데 들어가게 돼서 기쁘다고 딸이 거의 날아다닐 기세였답니다. 여차하면 정규직 전환까지도 노려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규직 전환까지는 못 갔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그대로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끝까지 기대를 해봤는데 이변은 없었네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확실히 한계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게 존재하는 걸 느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세 개 중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열심히 하더라도 뭐든 불리한 건 사실 같아요. 딸이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바로 정식 취업을 하기보다는 잠깐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꾸려보고 싶다고 하길래 뜻대로 하라고 저희 부부가 응원해 주었고요.
딸은 아르바이트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장에도 나와서 장사를 틈틈이 돕기도 하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행보다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나라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보고 싶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20대 시절에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그거 하나가 걱정인 거지. 외국에 나가겠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일단 찬성이야. 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뒀던 걸 경비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돈이니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두고 싶었네요. 장사를 해야 해서 공항에 배웅은 못 나갔어요. 야무진 딸은 혼자 알아서 잘하겠다고 그랬었죠. 그러더니 비행기가 뜨기 전에 문자를 보내왔는데 엄마 아빠는 힘들게 지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외국에 나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씨 자체가 예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딸애가 혼자 외국을 여기저기 가보겠다는 것이 무척 걱정이 돼서 사실 흔쾌히 찬성하고 싶은 마음까진 없었는데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냥 맞춰줬던 거였거든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젊은 아가씨 혼자 당당하게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된 것이 무척 신기한데 이런 사회에서 딸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 넓은 세상을 봐둬야 한다고 하였어요. 저의 집사람 시장 한 모퉁이에서 저와 오래도록 생선 장사만 해왔던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사고방식이 깨어있고 열려있었죠. 제가 또 한 수 배우는 순간이었답니다. 딸은 3개월을 잡고 떠났었는데 결과적으로 8개월이나 해외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돌아온 셈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음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못해 한 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선 비린내에 파묻혀서도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을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치 제 자신이 시장통을 떠나 머나먼 곳에 여행을 가 있는 기분이 들곤 했었답니다. 여행을 끝나고 와서 바로 취업을 하진 못했고 딸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자기 오빠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그 점이 고맙고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첫 직장을 떠나서 이직을 한 뒤였는데 그곳이 네로라 하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며 장사를 해온 저희 부부가 기어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대견스럽고 저희 부부의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였음은 두말하면 입 아팠죠. 아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똘망똘망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에 반항하던 그 모습이며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모습까지 사진기의 필름처럼 차르르 지나가는 기분이었네요. 자기 오빠가 무려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똑같은 자식 입장에서는 의지가 되고 든든해서 취업 준비생에 머물러 있어도 안심이 된다고 딸이 솔직하게 심정을 밝혔었는데요. 솔직히 저희 부부도 그런 심정이기는 했었죠. 아들이 워낙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딸에게는 더 느긋하고 느슨해지더라고요. 한 번도 취업 문제 가지고 딸에게 지나가는 말로나마 보챈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여유를 가지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했었는데 취업 고비의 막판을 목전에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나야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집사람이 좀 아팠거든요. 아랫배가 종종 묵직한 느낌이고 통증도 느껴지고 전에 없이 자꾸만 쉽게 피로해지고 그렇다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집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된 줄로만 알았었죠. 제가 바보였고 안일했습니다. 집사람 또한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하여 몸이 그렇게 된 줄로만 여겼던지라 방심을 했는데요. 딸이 병원에 좀 가보라고 잔소리를 하도 해대서 집사람이 시간을 따로 내어 병원에 갔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것도 굳이 시간을 어렵게 빼야 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둘 다 건강을 살피지 못했었네요. 집사람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오래도록 방치가 되면서 크게 번진 경우였어요.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 해서 얼른 수술 날짜부터 잡았었죠. 다행인 건 생명에 지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였네요. 그때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도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뭐가 이것저것 발견이 되었어요. 아휴, 그래서 그 시기에 장사를 통으로 길게 며칠 쉬었더랬죠.
그렇게 길게 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저희 부부 곁에 딱 붙어서 살펴봐 줬었고요. 그 바람에 취업 시기를 놓치느라 좀 늦어졌던 것이었죠. 그때 저랑 집사람 둘 다 몸이 아픈 걸 보면서 아들이 많이 놀랐고 이래저래 생각을 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요새 결혼 이야기를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그게 정말이냐? 이야,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래, 안 그래도 네가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최근 들어서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정말 반가운 이야기구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둘이 동갑내기였어요. 둘 다 20대 나이 끝자락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었으니 연애 초기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서 진지하게 만나왔던 모양이었고요. 괜히 간섭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아들의 연애 사업이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일부러 묻지 않았었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꺼내오니까 너무 갑작스럽고도 기쁘더라고요. 와, 드디어 자식을 결혼시키게 됐구나 싶어서 저의 지난 인생을 자연스레 돌아보게 되었고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든 것이 티가 나면서 아프기 시작하면 자식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모양이었어요. 저랑 집사람이랑 둘 다 병원 신세를 진 걸 그때 보면서 아들이 결혼 결심을 확 굳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던 상대가 저희 부부의 며느리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아무래도 멋쩍어서 며느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진 못했는데요. 저 대신 집사람이 아들한테서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 제가 그걸 또 일부러 전해 듣는 순서였네요. 둘이 각자 일하는 분야는 확 달라도 서로 나이가 같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나면 항상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네. 그리고 겹치는 지인들이 꽤 있나 봐. 아무래도 명문대 출신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지. 며느리가 제 아들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그에 준하는 수준의 좋은 대학을 나온 재혼이었고요. 위로 친정오빠와 언니가 있어서 며느리가 셋째 막내였으며 아직 유일하게 집안에서 결혼을 안 한 자식이었더랬죠. 대학교 재학 시절에 며느리가 부친상을 당하여서 모친만 계셨죠. 돌아가신 분께서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계셨었고요. 사돈 집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배움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리고 살아오면서 누린 일상의 수준이라는 것이 저희 집 쪽에 비하자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매사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아등바등하며 살아온 적이 없던 그런 사돈 집안이었죠. 저는 제 아들이 어딘가 고상한 집안의 사이가 된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생선 팔아서 아들냄 대학 잘 가는 거 보고 직장 잘 구하는 거 보고 이제는 결혼 잘하는 것까지 보게 생겼으니 이게 보람이 아니면 뭐가 보람이겠어. 어느새 자글자글해진 눈가의 주름을 곱게 접으며 웃는 집사람과 저는 항상 이심전심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적당히 밝은 성격이었죠. 뭐든 적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수도 적당했고 행동 또한 뭐라고 사족을 붙일 게 없게끔 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들이랑 둘이서 별일 없고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게 유일한 바람이었네요. 자식을 처음 결혼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들뜨고 설렌 게 컸습니다. 사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적에도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느라 바빴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런가 소탈한 기운이 묻어납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잘 보고 따지실 것 같아요.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저 허허 웃어 넘겼던 듯 싶고요. 아니 세상에나 두 분이서 물고기 파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우셨어요. 저희가 자식 복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제가 뭔지는 몰라도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온통 정신없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을 들여다보실 새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런 대화 속에서도 무조건 허허 웃어 넘겼죠. 별 생각 없이 다 좋게 넘겼었고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었다고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함께 있었던 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었던 건가 봐요. 딸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사람하고 나이가 1살 차이인데 둘 다 생일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둘 다 고향이 워낙 시골 출신들인데다가 저는 어릴 적에 생목해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계모의 손에 커온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생일이 진짜 태어났던 때보다 앞당겨져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진짜로 태어났던 때보다 생일이 늦은 날짜로 등록이 됐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진짜 태어난 날짜가 아주 비슷할 것이므로 생일을 항시한 날짜로 같이 챙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하자마자 그리 했었던 것이 장사를 시작하면서는 정신이 없고 바빠서 그리 하는 것으로 굳어졌었고요. 같이 한 날짜를 생일이라 기념하며 챙기는 것이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좋았죠. 다른 때의 생일과 환갑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이 둘이서 부모의 환갑 기념 가족 여행을 선물로 준비했었더라고요. 무조건 장사를 쉬고 여행을 가야 한다고 둘이 밀어붙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멋들어진 숙소를 잡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왠지 아들의 표정이 좀 안 좋은가 싶더니 저녁에 딸이랑 둘이 숙소 밖으로 나가서 설전을 벌이고 돌아온 겁니다. 저희 부부의 환갑 여행인데 자식들끼리 싸우다니 당황스러웠고 이럴 녀석들이 아닌데 왜 그랬나 싶어서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이 며느리였더라고요. 이미 한 식구가 된 것과 같은데 며느리가 시부모의 환갑을 전혀 안 챙기는 게 말이 되냐면서 딸은 그게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희랑 환갑 여행을 간 것에 며느리가 서운함을 표출했던 모양이에요. 나랑 주말에 여행 다닐 때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굴어봐. 그런 것에 있어서 아들도 마음이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딸이 불만을 품고 며느리를 안 좋아할 이유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딸의 학벌도 집안도 다 좋은 며느리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였고요. 딸은 아들의 발언에 무척 기분 나빠하면서 며느리가 자기 시댁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야, 둘이서 설마 이런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본 바였기 때문에 저나 집사람이나 그때 너무 난감했고 머리가 아팠었네요. 솔직히 저희 부부도 며느리에게서 거창한 선물 같은 건 바란 적도 없었으나 그래도 환갑이니만큼 조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커져서 고마운 아들이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 그 어떤 찬물도 끼얹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아무런 티도 안 냈는데 딸은 진작에 며느리를 비롯하여 사돈 집안이 저희 쪽으로 우습게 낮잡아 보는 것을 느껴왔다면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조용히 중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더랬죠. 중요한 건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앞으로 잘 사는 것이지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부가적인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 녀석의 결혼으로 이득을 보겠다거나 대우를 받겠다거나 그럴 욕심은 전혀 없다는 것도 밝혀두었고요. 의도를 알아듣고서 딸이 부르퉁한 얼굴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아들은 왠지 경험 적고 민망해하는 기색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그리 마음에 둘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결혼식은 사돈이 강력히 원하시던 예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했었고요. 신혼여행지는 며느리가 굉장히 원하던 곳이 있어서 거기로 갔었죠. 저희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알아서 며느리에게 잘 맞춰주면서 신혼여행지에서도 전혀 다툰 적이 없이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다가 왔었죠. 관광지와 공항 면세점에서 샀다는 자그마한 선물들, 그걸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죠. 저희 부부가 장사를 하느라 해외여행을 전혀 못 가본 것이 아쉽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도 그저 손사래를 쳤었고요. 자식들이 본인들만 해외를 다녀본 것이 은근히 자꾸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그런 기특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었네요. 결혼한 지 딱 3달 만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들떴었네요.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여 더 열심히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귀여운 손주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기쁜 자리에서 사돈을 마주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른 시간부터 물고기 팔다가 오셨나 봐요? 네? 아유, 아니에요. 좀 있다가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이렇게 물 비린내가 나길래 오늘 벌써 팔다가 오셨나 싶었죠. 근데 아니었다니. 그럼 그 비린내가 항시 몸에 박혀 있는 건가 봅니다. 갓난아기한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콧구멍이 저렇게나 작은데 좋은 냄새만 맡게 해야지. 별로 안 좋은 냄새를 맡게 하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가 너무 가엾지 않겠어요? 사돈의 발언에 목구멍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런 순간에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장에서 상대하는 손님이었다면 100마디도 더 너끈하게 받아쳤을 텐데 사돈댁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배시시 웃어넘겼고 그러자 사돈도 그냥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진지해질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고 제가 집사람보다 그릇이 참 작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그런데 사실은 집사람이 그때 속이 많이 상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꾸 그때의 순간을 곱씹게 돼서 집사람이 딸에게 연락을 해서 푸념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발끈해서 난리가 났고요. 그 자리에서 왜 참았냐면서 딸이 저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집사람은 그냥 속이 답답해서 얘기를 나눈 것뿐이지 딸이 그렇게 화를 내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면 난감해하였고 저는 몇 주가 지난 일을 집사람이 굳이 딸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 필요는 없었다고 말을 했었죠. 아휴, 고상한 집안 쪽에서는 우리가 꼴랑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장사치라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야. 그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야. 저도 속이 상했으나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일부러 더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무던한 자세로 지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니까 착한 딸은 성질을 죽이고 입을 꾹 다물었더랬죠. 그렇게 다시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그냥 지나갔었더랬죠. 하지만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마는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염둥이 손주의 첫 돌잔치 날이 됐었죠. 장소는 사돈이 원하시던 동네가 있어서 최대한 그쪽으로 며느리가 알아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솔직히 통보를 받은 게 전부였었고요. 기념비적인 첫 손주 돌잔치 날이었으니 신경을 많이 쓰고 갔었습니다. 돈도 미리 준비를 다 해뒀었죠. 돌잔치 며칠 전에 아들 며느리하고 연락을 했었을 때 돌상에 돈을 올리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으니까요. 섭외된 사이자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끌어줘서 화기애애하게 순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 올리실 분 있냐고 사이자가 외치기에 저는 집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당장 일어났었죠. 환하게 웃으면서 준비해온 돈을 손주의 돌상에 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린내 나는 돈을 어디다가 올리세요? 저리 치우세요. 돈은 제가 올릴 테니까. 사돈이 아주 질색을 하는 얼굴로 다가오셔서는 제가 올린 돈을 확 치워버리시곤 대신 돈을 올리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고 당혹감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손주의 돌잔치 도중이었잖아요. 그냥 머쓱한 웃음으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뇨? 웬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이잖아요. 비린내 풀풀 풍기는 돈이 올라가면 돌상의 격이 떨어집니다. 인생의 첫 걸음부터 아이의 수준을 챙겨줘야죠. 사돈이 투덜거리시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무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목소리가 아니었으니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에게는 대화가 안 들렸을 것이라는 점에 위안을 삼으며 제가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 쪽에서 참으면 될 일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아들이 폭발하고 만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장모님,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집안을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시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사돈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놀라 경악을 하였죠.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러냐면서 아들의 팔을 잡았으나
아들은 그걸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어요. 내가 여태까지 내 부모님, 내 동생보다 당신을 더 위하고 우선으로 뒀었어. 내가 항상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거 당신도 부정하지 못하겠지?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많이 맞춰줬고 언제나 처가에 잘했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내가 결혼해서 처가에 더욱 잘하는 게 모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진짜 왜 이래?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이러기야? 나 진심 진짜 지금 화가 나려고 해? 나는 이미 진심으로 화가 났거든.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해서 난리가 났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나서려 했는데 딸이 저를 자꾸 말렸어요. 가만 보니 이미 딸은 집사람을 한 차례 말리고 난 모습 같더라고요. 딸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저는 왠지 아들을 말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습니다. 딸의 만류를 따라 일단 잠자코 있기로 했어요. 사돈은 펄쩍 뛰고 계셨고요. 자네 지금 미쳤나? 장모님, 더 좋은 집안을 찾아서 인연 맺으세요. 저는 확딱지가 나서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저희 가족들을 낮잡아보고 조롱하신 거 제가 아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참았던 건데요. 이제는 안 그러고 싶네요. 결혼을 위해 가정을 꾸렸으면 거기에 충실해야지. 자네는 지금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제가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 이혼까지 하는 이기적인 놈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봤나. 어떻게 애 돌잔치에서 이래? 그러고도 자네가 애 아빠야? 이혼하면 아이는 엄마 쪽에서 데려갈 텐데 그 생각은 못 해봤지? 애는 애 엄마가 키우라고 하세요. 제가 양육비 다달이 보내겠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받아치면서 절대 홧김에 내지른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정말로 심각해진 사돈이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지게 질려버렸고요. 모두가 웅성거리고 있었고 사회자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자 애를 쓰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정말 돌잔치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왜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까지 구는 줄 모르겠다며 울먹였고 그때 딸이 앞으로 나서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돈이 보여주는 언행만으로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여태까지 몇 번 지나간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차곡차곡 억눌려 있다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몹시 당황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군요. 이제 사돈의 얼굴은 거의 흑빛이 되어 있었고요. 돌잔치에 와주신 분들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일 수는 없어서 저희 부부가 얼른 분위기를 무마시키며 수습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한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 후로 흐지부지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집사람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서 다른 것보다 집사람의 컨디션이 우선이었기에 일단 집으로 가고 대화는 나중에 나누겠다고 자식들이랑 며느리 사돈을 향해 뜻을 밝힌 뒤에 자리를 떠났었네요. 집사람과 둘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돌잔치에서 겪고 난 상황에 대해 감상이 똑같았어요. 그건 바로 사돈에게 발 뻗고 누울 자리를 제공하고만 그동안 아들을 위한답시고 사돈에게 너무 만만하게 보이고만 저희 부부가 지나치게 안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딴에는 그게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저희 스스로를 낮췄었으나 결국에 돌아보니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딸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부부 모르게 딸이 그동안 자기 오빠랑 이런저런 대화를 꽤 해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내심 사돈의 무례한 태도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돌잔치 도중에 그게 폭발했던 것이었죠.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들은 진심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들을 믿고 지지하며 어떤 선택을 내리든 지켜봐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혼은 안 된다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아들에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네요. 아들이 진심인 만큼 부모로서 따라주는 게 맞는 순서 같았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스스로 잘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가 찾아와서 눈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절대로 아들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심정이 눈물에서도 엿보였어요. 며느리의 무심함을 애써 모른 척 지내왔던 저희였으나 이제는 그 부분을 똑바로 직시하였습니다. 지나간 며느리의 행태를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똑바로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제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사돈으로부터 사과 역시 받았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품격 하나 없이 행동하고 말을 했던 것을. 저도 무척 민망해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내렸습니다. 전에 없이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이와 그런 사이하고 죽어도 이혼할 수 없는 딸, 게다가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어여쁜 손주까지. 사돈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숙이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공손하다 못해서 아주 숙연해 보이는 사돈의 모습 앞에서 저희 부부는 차마 지난 일을 따져 물을 엄두도 안 났었네요. 이제까지의 기세를 어차피 모두 잃으신 뒤였으니까요. 더 이상 필요 없이 저 자세로 나가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한 저희 부부는 괜한 소리 얹지 않고 그저 깔끔하게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만 전달을 드렸었네요. 그 이후로 사돈이 길을 펴시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며 승승장구했고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저희 부부가 자연스레 어깨에 힘이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돈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저희 부부는 아들이 워낙 잘났으니 기가 죽을 일이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나이도 이제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활기도 점점 옛날 같지 않아서 결단을 내리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생선만 팔고 살았으니 그걸 그만둔 일상이 허전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했었는데요. 장사를 접자마자 딸이 저희 부부를 데리고 바로 해외여행부터 가더군요. 그 이후로도 매번 딸 덕분에 일상이 지루하거나 심심한 적이 없었답니다. 이런 효녀가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어요. 딸과 사위는 아이 욕심이 별로 없고 둘이서 사는 게 재미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임신을 위한 병원을 다니라고 참견을 해야 하는지 이걸 두고 집사람이랑 둘이 고민을 하며 딸의 눈치를 오래 살피는 중이랍니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좋을까요? 전 옛날부터 언니들보다는 동생이나 또래들과 친하고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위를 맞춘다든지 상황에 맞게 흐름을 타는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야 했었지만 결혼이라는 큰 과제를 치르고도 저한테 또 이런 어려운 관계가 생길 줄 몰랐는데요. 아들만 내신 집에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으니 위로도 손윗동서가 셋이라서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고 한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허니문으로 아기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신혼 시절이 있었어도 전 남편에게 강력하게 불만을 털어놓고 뭐던 수를 강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손윗동서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째 동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둘째 동서는 보는 순간부터 낯이 익으면서 예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알고 보니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바로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2년 정도 바로 옆반에서 오며 가며 보느라 안면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주버님도 엄청 놀라셨고요. 아이, 그러고 보니 우리 와이프랑 재수 씨랑 같은 고등학교였던 거네? 하긴 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둘 중 하나라도 이사 안 가고 계속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 저랑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던 사이예요.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탈하게 말을 하셨고 저도 따라 웃으면서 둘째 동서의 얼굴을 봤는데 제 마음과는 달랐나 봐요. 눈을 마주치면서 씩 웃어 보였는데 동서는 따라서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봤을 때에도 좀 차가운 인상인 듯한 느낌도 있었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애들과는
좀 다른 성향으로 보여지긴 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낯설게 대하고 선을 그을 줄 몰랐어요. 상견례의 결혼식까지 잘 마치고 이후에 첫째 동서 주관하에 가족끼리 다 시댁에 모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알게 모르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여자가 넷인데 셋은 이미 일찍들 자기네끼리 결집이 되었으면 나중에 혼자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누구 하나 껴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말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둘째 동서야 저랑 좀 어색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왜 첫째 동서랑 셋째 동서까지 저한테 거리를 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둘째 형수가 좀 성격이 센 편이야. 아무래도 형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서 우리 집에도 며느리로 제일 일찍 드나들었고 결혼도 제일 빨리 했거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형도 남자치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어. 애들도 금방 태어나서 조카들도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말이야. 이후에 큰형이랑 막내형이랑 다 결혼하다 보니 한마디로 둘째 형수가 여기 며느리들 기강은 다 잡고 있는 셈이지. 그래도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지 차가운 분은 아니야.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째 뭔가 내가 좀 복잡한 상황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좀 쎄하게 느껴졌지만 저도 신혼이고 아기를 금방 가지게 돼서 입덧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니던 직장을 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도 몸이 좀처럼 안 나아져서 친정엄마도 많이 다녀가시고 좀처럼 시댁 문제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웬만한 건 다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명절 때도 거의 못 가다시피 했어요. 이후 아기를 낳아서 시댁에 찾아뵈었는데 어머니며 아주버님들이며 다들 아기들 귀여워해 주시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애들 내려놓고 간만에 손윗동서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왠지 좀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모임을 한 이래 1년이 좀 더 지나서 봐서 그런지 어색할지 몰라도 그 사이에 끼워주지 않겠다는 벽 같은 게 느껴져서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뭔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할게요. 그랬더니 첫째 동서가 그냥 웃으면서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 거 없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네, 그래도 저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니까? 그리고 둘째 동서는 저를 대충 쳐다보더니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왠지 그 사이에 껴서 중간에 애매하게 뭔가 하기도 뻘쭘했기 때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셋이서 바쁘게 주방에서 움직이는데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길래 결국 다시 왔고 떠듬떠듬 굳은 몸짓으로 숟가락이나 그릇들을 같이 놓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는 걸 보니 앉아있으라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도 너무 불편해졌고 노력을 나름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첫째 동서나 셋째 동서나 둘째가 뭔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흘러가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집안일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은연중 하는 말에 단톡방도 있는 것 같은데 전 결혼한 이래로 여전히 초대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차라리 시누이면 자기 동생이나 오빠 때문에 올케가 좀 싫나 보다 싶겠지만 여긴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아주버님이 우리 애기 보고 용돈을 몇만 원씩 꺼내주시는데 둘째 손윗동서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때 저는 그냥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시댁에서 실세이긴 한 건지 할 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아주버님, 우리 용연이 처음 나 데리고 왔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요. 이제 완전 막내 조카라고 더 조카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후하게 쓰시나 보다.
이거 서러워서 한 놈 더 낳아야겠어요. 이것도 좀 어이없는 게 전 둘째 동선의 조카들이나 다른 애들한테도 결혼 초에 용돈 얼마씩 줬었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작은 엄마니 뭐니 부르는 게 귀여워서 저도 서운하지 않게 애들 용돈을 줬는데 제가 아기 낳는 순간부터 낳아서 데려온 날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기미도 안 보여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뭐 자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아주버님이 주는 것까지 저렇게 눈치를 주는 건가요? 이 정도면 뭐 나한테 쌓인 게 있어서 그러나 싶고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좀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난 오랜만에 만나서 화목하고 좋던데? 하지만 남편에게 돌아오는 길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못 느꼈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풀이 죽었어요. 내가 아기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 무렵쯤부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작스레 집안 분위기가 또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엄청나게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일단은 친정엄마께 가끔 맡겨두고 제가 움직이기 괜찮을 때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챙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신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많이 해드릴 일도 없었기에 그냥 편하게 들렸었어요. 연애할 무렵부터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뭔지 저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고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이때 돌아가면서 같이 들리는 손윗동서들이 더 불편했기에 차라리 나 혼자 왔으면 좋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동서와 날이 맞아서 시댁에서 잠깐 봤는데 이날 둘째가 없어서 그런지 웬일로 저한테 말을 편히 걸더라고요. 애기 낳고 한창 힘들 텐데 왔네. 난 그 무렵 때 누가 말 거는 것도 싫던데. 자기도 참 대단하다. 아이, 별거 아닌데요, 뭐. 편하게 부담 없이 온 거예요. 형님 뭐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왠지 동서들 관계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커피도 내려드리고 가져갔던 간식도 챙겨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마음이 열린 건지 앞으로 종종 같이 차도 마시자더군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 정도 수확은 있었던 건지 어느 순간 첫째 동서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가족끼리 잘 지내자고 하던데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도 그쯤부터 어색하게 말을 이어가는 걸 보니까 숨이 좀 놓였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 얼마나 많이 마주친다고 그리 신경을 썼던 건지 저도 참 사서 고생한 것 같네요. 그래도 갈 때마다 눈치 주는 여자들만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누락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대화에 끼기도 하고 열심히 나름 비위를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자고 하길래 남편이 그때 애를 봐준다고 해서 저도 나가서 만나고 왔었어요. 이때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 하고 적당히 맞장구 맞추다 보니까 나름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화제가 나왔는데 글쎄 저보고 고스톱을 좀 칠 줄 아냐는 거예요. 네? 고스톱이요? 갑자기요? 그랬더니 다들 보면서 막 웃더니 그냥 가끔씩 심심풀이로 칠 때가 있는데 별거 없이 그냥 상금 걸어놓고 커피값 벌고 애들 과자값 얻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가족들이랑 집에서 심심풀이로 치던 때가 있었고 오랜만에 얘기 들으니까 썩 안 땡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큰 동선의 집으로 갔고 다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커피값 정도만 갖고 하자고 해서 돈 몇만 원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실수인데. 큰 동선에 애들이며 아주버님이며 다 시댁에 가 있어 그런지 시간도 널널하고
판이 길어지더라고요. 거기다 둘째 동서는 생전 말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고스톱 칠 때에는 되게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날 혼자 꽤 많이 따가더라고요.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때 졸지에 돈을 마치 뭔가에 휩쓸려 날아가듯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왠지 기분도 별로고 괜히 이런 짓을 했나 싶어서 영 씁쓸하더군요. 하고 많은 할 거리 중에 왜 고스톱을 하자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커피값이라서 많이 잃어봐야 돈 1, 2만 원으로 장난처럼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작정한 사람들처럼 돈 단위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좀 불쾌한 기분으로 했지만 그날 남편도 열심히 애도 봐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 단톡방이 울리는 것이 이번엔 둘째 동서가 또 고스톱 모임을 주도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안 가고 싶어서 미루려 했는데 저보고 저번에 좀 잃지 않았냐고 다시 되찾아 가보자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손익동서들 모임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그래, 가. 애기는 내가 봐줄게. 남편은 나름 겉돌던 제가 요며칠 어울린다고 하니까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자기가 봐준다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번엔 제대로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인원 구성으로 뭔가에 홀린 듯 고스톱을 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진심으로들 달려들고 거기다가 단위도 달라지니까 느낌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감이 들었을 때 역시 그만두고 거절해야 했던 것일까요?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를 갖고 논 것인 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완연하게 참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단 2번의 고스톱으로 인해서 제가 마저 갖고 있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누가 봐도 장난 같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액수를 잃고 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솔직히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판에 돈 200을 잃고 오는 저 같은 경우가 흔한가요? 원래 흔한 건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좀 구린 판인길 한 건지 끝나고 난 뒤에 아찔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생전 처음 가본 둘째 동선의 집에서 나만 빼고 다들 실컷 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갈수록 저만 혼자 진흙탕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고스톱 처음 배워서 그날 첫 개시로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가족들이랑 할 때도 종종 따고 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할 때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솔직히 웬만하면 이쪽으로 생각은 안 하고 싶었는데 낼름 사라진 돈이 총 200만 원이 된다는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상황은 솔직히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끝나고 황당해서 멍청이 앉아있던 저와 나머지 셋은 딱하단 표정으로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투로 말하면서도 돈은 싹 쓸어가던 그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너무 못 쳐서 그렇게 잃었다 한들 남도 아니고 알만한 가족들끼리 그렇게 정말 제대로 수입을 올린 양 챙겨버리는 모습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모양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끌려가긴 했지만 다 똑같이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엄마 돈을 그렇게까지 긁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애초에 여기 같이 참여해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며칠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전화 돼? 그게 사실 내가 요즘 시댁 사람들이랑 고스톱을 쳤는데 말이야. 그게 일이 커졌어. 뭐? 고스톱을? 아이고, 네가 일을 벌였네. 그러니까 그런 판에 왜 끼어들어? 잘 하지도 못하면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했는데 화만 내실 뿐 별다른 조언을 해주시지도 못했고, 이게 뭐라고 자꾸 마음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낄낄거리면서 웃던 둘째 동서나 별말 없이 왠지 제 눈치만 자꾸 보면서도 희죽거리던 셋째 동서나 돈 따서 좋아하던 첫째 동서나 그 셋 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저는 완전히 이들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손윗동선이 뭐니 하는 이름으로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왠지 완전히 놀림당하고 공략당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씩씩거리다가 그냥 이거 믿져야 본전인데 일단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쎄한 거예요. 제 망상이 심한 걸 수도 있지만 다들 지네들 집에서 나를 불러다가 있는데 혹시라도 목 속임수라도 쓴 거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친정엄마께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아니 한창 태어난 애기한테나 집중할 것이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돈 그냥 엄마가 줄 테니 잊어버려. 이미 잃은 돈을 어찌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제가 예민해져 있고 신혼 초부터 손윗동서들 관계로 힘들어하던 거 아셔서 그러는지 그냥 본인이 해결짓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엄마께 더 말하는 건 그냥 관두고 제가 멋대로 동서들을 불렀어요. 남편에게도 별의별 말로 불평하고 니네 형수님들 왜 그 모양이냐고 따지고 싶은 걸 꾹 참고 손윗동서들 우리 집에서 모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기분 좋게 애기 데리고 시댁에 갔답니다. 처음에 동서들은 응? 굳이 왜 또 모이려고? 동서 바쁘지 않아? 하길래 고스톱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사실 비상금이 생겼는데 저번에 했던 고스톱이 너무 재밌어서 또 생각이 나지 뭐예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치고 싶은데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와보셨고 하니까 제가 대접도 해드릴 겸 재밌게 시간 보내자고요. 했더니 곧바로 그래? 그럼 가야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자기 집 가본 적도 없는데 이참에 집 구경도 좀 하고 놀자고 하며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도 집에서 모일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진짜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일단 그냥 침 한 번 삼키고 아기 방 침대 옆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떼다가 거실에 달았어요. 수면 교육할 때 따로 재우면서 지켜보려고 달아뒀던 건데 이날 제가 생각했던 필요에 따라 쓸 이유가 있었거든요. 진짜 질릴 정도로 몇 번이나 그 판을 계속 되새겨보고 심지어 꿈까지 꿨었어요. 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돈을 잃을 정도로 고스톱판에서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랑도 멋도 아닌 얘기지만요. 어차피 걸릴 염려도 없고 동서들한텐 대단하게 돈이라도 있는 듯 말했지만 찔끔 몇만 원만 풀고 그냥 판을 접어버릴 생각이었어요. 만에 하나 이게 다 오해였고 정말 그들이 무슨 신이라도 들린 듯 셋이 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잃은 거라고 쳐도 전 이렇게 단번에 제 딴의 목돈이었던 돈을 한 번에 왈캉 잃고 그들은 돈을 따가자마자 모임을 파토하고 각자 집으로 가고 며칠을 단톡방에서 단 한마디들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해서 돈을 잃고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말에 어떤 인간미도 보이지 않아서 화가 나나 보니 하다 이런 짓까지 다 해보게 된 거 있죠. 솔직히 저라면 누구 동서건 간에 하루아침에 200 가까이 잃게 되었다면 적어도 한 70%는 돌려줬을 거예요. 뭐 얼마나 보고 친한 사이라고 고스톱을 그렇게 진심으로 해서 신나 죽겠다는 듯이 눈앞에서 돈을 세어가면서 그 길로 쫄랑 사라져버리는 건지 진짜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 계속 씩씩거렸거든요. 어찌되었건 결전의 그날이 찾아왔는데 전 중간에 열심히 돈을 잃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어머,
아유, 어떡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깜빡하고 있었나 봐요. 이거 어쩌죠? 다음에 봐요.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대충 파토내버렸고요. 쫓기듯 나가는 그들을 대강 배웅한 뒤 빠르게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숨을 들이마신 뒤 녹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곤 기가 차서 얼마간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잠깐 자리를 살짝 비우면서 일부러 상황을 봤는데 제가 엄한 상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지 뭡니까. 둘째 동서가 계속 킬킬거리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다른 동서들이랑 작당질을 해대고 있었고 제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었을 때에도 속닥거리며 엄청 빈정대더군요. 아니, 진짜 멍청하지 않아? 지가 당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머리가 비어 보이긴 했는데 이것도 눈치 못 챌 줄이야. 아유, 웃음 나오는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거기다 그날 동서들은 제가 또 비슷한 돈으로 고스톱을 칠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모양인데 10만 원도 못 넘긴 상태에서 우수수 자리를 접으니까 불쾌했나 봐요. 지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보고 뭘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단톡방에서 은근 빈정대더군요. 막내 동서, 친정엄만 잘 가셨어? 원래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야? 한창 할만했는데 좀 아쉽다. 우리 나오면서 무슨 도둑고양이 마냥 쫓겨나서 너무 민망하더라고. 맞아, 막내 동서.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하자. 우리 신랑도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놀라지 뭐야? 막내 동선에 친정엄마 오셔서 금방 왔다고 하니까 왜 말씀도 안 하고 딸네 집에 그렇게 오시냐고 놀라더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신랑 얘기야? 내 생각이 아니고.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 놀자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이건 판이 깨져서 은근히 저한테 불만을 표하고 빈정대는 거잖아요. 게다가 둘째 동서는 그날 야근이라며 집에도 안 계시다던 아주버님을 들먹여가면서 무슨 아주버님이 제 험담이라도 하신 것처럼 돌려서 제 욕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의견이지 뭐겠어요. 전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주버님들과 손윗동서들, 우리 남편까지 전부 들어간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말 없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알만한 건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술정이었습니다. 동서 셋이서 저 하나 갖고 놀면서 고스톱 판 버리고 속여 먹고 낄낄거리며 제 뒷담을 하는 정황 정도는 파악이 가능했죠. 그리고 저는 거기다 제 할 말만 하고 톡방을 나와버렸어요. 바로 제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돈 200만 원 돌려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입금해주세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어 남편이 전화 와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대고 전 울면서 말을 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얘기 안 하고 참았다고 말이에요. 고스톱도 어디까지나 완전히 거절 못하고 낀 내 잘못도 있지만 설마 했는데 셋이서 짜고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욕까지 하면서 날 골려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 돈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나 이제 동서들이랑 잘 안 지낼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당신도 나랑 가족으로 살려고 결혼한 거 맞지? 그러면 나한테 어줍잖게 형수님들이랑 잘 지내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 있었으면 바꿔. 절대 그런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마. 알았어? 남편은 예상도 못한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일단은 알겠다고 완전히 목소리가 팍 죽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 형들에게 전화도 오고 각 집안에선 나름대로 분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꼴에 또 자존심들은 있어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나 톡이고 못도 않았지만 셋째 동선의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에게 연락이 왔나 봐요.
미안하다고 어쩌고 돈 보내준다면서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첫째 동서나 둘째 동서 둘 다 어느 누구 먼저 연락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이 돈은 또 돈대로 입금돼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 아주버님들 이름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그냥 당분간 보지 말자고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돈도 돌려받은 데다가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나서서 뭐 이제 저보고 형수들이나 형들 편히 만나자고 부를 수 있겠나요? 솔직히 사과하고 집에 와서 매달리기라도 할까봐 전 더 걱정했어요. 그럼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용서건 뭐건 해야 할 테고 앞으로 또 그 지긋지긋한 잘 지내는 척을 이 인간들이랑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저렇게 저를 무시해주고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대하듯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저런 것들이 남편이란 주체를 통해 가족이란 이름이 돼버린 건지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어디 가서는 창피해서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결혼한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 이혼한 친구에게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말하고 털어버리고 잊으려고 합니다. 애기한테만 집중하기도 힘든 때에 진짜 별 쓰잘데기 없는 인간관계에 너무 감정을 소모해버렸어요. 아직도 화병은 가라앉지 않는 채 맺혀있지만 안 보고 살 거라 생각하고 좀 속을 달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경기도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0자 넘긴 다 늙은 노인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수명은 옛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변했지요. 별의별 전자기기가 다 발명되고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앞서 나이를 먹은 이들로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속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대학까지 나와 전문적인 공부를 마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덕에 많은 뒤처짐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식이며 상속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향한 주위의 평가는 부럽고도 복받았던 것입니다. 화목한 부부,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그리고 노모까지 호상으로 보낸 것은 대운을 갖췄다고 말이지요. 노모께선 90의 연세에 큰 지병 없이 떠나셨으니 아들로서 저의 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노모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깊은 회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무치는 감정의 편린을 감출 길이 없어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유복한 지금과는 정반대로 저의 옛 기억은 그저 계절을 나기에도 벅찼던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TV 있는 집은 소문난 부잣집이었던 경기 남부의 어느 동네. 여름이면 더워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겨울에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시린 추위에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도 좁게 느껴졌던 방이라면 얼마나 작았을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런 방에서 전 지냈고 아버지가 안방이자 거실인 나머지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어머닌 기억조차 안 납니다. 왜 나에겐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없냐고 아버지께 칭얼거리며 대들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엄마 있고 싶어. 근데 왜 나는 엄마가 없어? 나중에 얘기해주마. 조금 더 크면. 얘기해줘, 아버지. 난 왜 엄마가 없어요? 나중에서야 두 분은 아마도 이혼이라는 걸 하셨던 것 같다는 짐작을 할 수 있었지요. 무지하고 어렸으니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원체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전 영 애교스럽지가 못했으니 부자가 사는 집은 궁핍하고도 지루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반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쌀이 귀에 저렴하게 사온 잡곡들을 섞은 찬밥과
어설프게 국물을 낸 토란국으로 끼니를 채우며 지냈습니다. 이웃에서 토란을 공짜로 얻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충 대파와 소금을 넣어 끓인 토란국을 자주 먹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엔 그나마 따뜻한 국물이라고 더 먹을만 했지요. 그날도 엄청나게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씻을 물을 끓이러 나가는데 마당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꺼운 모직 반코트에 아주 긴 치마를 입은 아줌마는 꽤 젊어 보였습니다. 어렸던 제 눈에야 아줌마라고 보인 것이지 어딜 가면 그저 아가씨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깜짝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선아, 이 시간에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네가 대체 어떻게 여길? 그 추운 날 아침에 두 분은 옥신각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진 이해하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한사코 그 젊은 아줌마를 만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부탁이에요. 오빠, 제 결심을 헛소리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날 한껏 떨떠름한 채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후에도 그 젊은 아줌마는 아직도 집에 있었습니다. 어영부영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쌀로만 지은 밥그릇 옆에 토란국이 있었습니다. 네가 토란국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끓여봤어. 재료가 부족해서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아줌마를 향해 잘 먹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 먹을 게 없었다고 어찌나 받아치고 싶었던지 차마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는데 국을 한술 뜨고 나니 토란국이 진득하면서 고소하니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했던 저는 잘 먹었단 인사치레조차 할 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자연스레 아버지와 안방을 쓰던 그 아줌마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가질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올 때도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제 방이 말끔해져 그나마 지내기가 수월하게 되고 교복에 터진 부분들이 전부 기어졌을 때 그 젊은 아줌마는 제 새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15살 때의 일입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을 제가 왜 가져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단 생각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그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생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제 부모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책가방 가져가야지. 저한테 엄마 노릇 하려 하지 마세요. 당시 학급엔 60명 정도씩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전부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틈타 학업을 망각한 채 전 말썽쟁이가 되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은례를 쏟아내기 일쑤였어요. 새어머니가 연필을 사라고 준 돈은 오락비로 탕진하였습니다. 일탈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지속은 쉬웠습니다. 한번 엇나가자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공장 친구분들이 밖으로 도는 저를 몇 번 지켜봤다가 말을 전한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학업엔 엄격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크게 노발대발하신 아버지를 달래고 나선 건 새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사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노하지 말아요. 다신 안 그러면 되죠. 그지? 다신 안 그럴 거지? 네, 안 그럴게요. 그부와 원만하게 지내야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것이라면서 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한껏 분노하신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학업에 더욱 열중할 테니 믿어보자면서 말입니다. 새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벗어났지만 전 말만 그리할 뿐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내 편은 드는 것이냐 원망을 했지요. 그러다 얼마 후 큰 사건이 생겼는데 옆반 녀석과 싸움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시비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같은 패거리에 있던 친구를 옹호하며 열을 올리다가 상황이 잘못 급전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싸운 녀석은 가정 형편도 저보다 나았으며 꽤나 모험생에 축했습니다. 그러니 잘못은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원래 처음 싸움을 도발했던 제 친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저에게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하느라 바쁘신데요? 뭐? 그럼 어머니 모시고 와, 임마. 저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안 계셔?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그럼 인적부에 적혀 있는 건 뭐야? 제 어머니 아니신데요. 저희 대답에 선생님은 할 말을 잃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회초리로 맞았고 어떻게든 한 분을 모셔오라는 호령까지 들었습니다. 당시엔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집에 갔더니 새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놀랐습니다. 너 걷는 게 왜 이래? 다리 다쳤어? 누가 때린 거야? 응? 설마 싸우기라도 한 거야? 다급하게 저를 붙잡고 물어오는 새어머니의 모습에 전 확 짜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맞았으면 어쩔 건데 뭐 해줄 거라도 있어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뭐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서 왜 물으시는 건데요? 자꾸 내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참견질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전 소리를 지르고 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소리나게 팽개쳤습니다. 다리가 아파 어딜 쏘다니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귀가하신 아버지가 절 찾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싸운 게 걸리면 이번엔 정말로 아버지의 호된 불우령이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제 귀에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 숙제가 많다네요. 일찍이 밥 한 술 먹고 들어가서 공부 중이에요. 방해하지 말고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제 과오를 감싸고 지켜주는 새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뭐 잘했다고 말이라도 해줄 줄 아나? 그리고 반항심에 팽개친 제 가방엔 알록달록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건 터진 부분에 새어머니가 천을 덧대어 기어주신 흔적들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솜씨 덕에 가방은 튼튼했고 기운 부분도 어색함 없이 멋진 무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저런 거 해달라고 했냐며 괜히 툴툴거린 저는 잠이라도 청하려야 했지만 배가 고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맞은 종아리가 부어서 공부 자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국그릇과 수저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따끈한 수제비였습니다. 제 연배분들 중에서 수제비에 관한 추억 하나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의 수제비에 얽힌 추억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허겁지겁 수제비를 먹기 시작한 제 옆에 새어머니는 연고를 놓아주곤 나가셨습니다. 다 먹은 그릇은 방 앞에 두면 알아서 치우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전 국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하루였던 탓에 배가 많이 고팠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살아오면서 수십 번은 더 수제비를 먹어봤지만 그때의 그 맛은 따라올 수가 없더군요. 그 다음날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갔는데 오후가 되자 선생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선생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머니 맞으십니까? 여기 성우가 직접 말하기를 자긴 어머니가 안 계신다던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비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엄마 맞아요.
그 순간 들려온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제가 문성우 애미 되는 사람 맞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는데 속 언저리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것이 마구 올라와 북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호한 새어머니의 태도에 계속 이죽거리던 선생님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때린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양해를 구하는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전 말로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엔 있는 듯 없는 듯 대면대면하게 굴었고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반항기가 있었다면 그때부턴 그래도 나름의 가족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더 이상 엇나가지 않았고 매수업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엔 동생이 생겼습니다. 남동생은 갓난아기일 적부터 아주 순했습니다. 형편이야 늘 비슷했지만 꾸준히 일을 나가신 아버지와 소일거리를 하면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오신 새어머니. 그 가운데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낙사를 당하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한순간이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이지요. 하청 회사에선 발뺌했습니다. 을 중에 을이었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죽어가는 아버지를 붙드는 우리 모두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비명 행사한 아버지가 불쌍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재혼 가정은 기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어머니는 어딜 가선 혼자 살려면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새어머니는 아직 젊었습니다. 남동생이 그때 고작 3살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남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 채 클 테니 새어머니로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걸로 보였습니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갈 뿐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와 새어머니가 떠날 거란 생각으로 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저에게 새어머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 연필을 놓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성우야, 우리 서로 약속 하나만 할까? 전 그때 순간적으로 앞으로 서로 찾지 말자는 약속일까 하는 생각을 불쑥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약속을 꼭 지키기로 하는 거야. 무슨 약속이요? 분명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잔 얘기일 거란 짐작이 섰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꺼낸 건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야. 이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겠니? 네? 대학이요? 저보고 대학을 가란 말씀이세요? 전 정말 소스라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분명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솔직한 말로 대학 진학을 꿈꾼 것은 사실이나 형편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어떻게 가요? 공부에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요,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매진하려무나. 대신에 이걸 약속하면 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못하겠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 특히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앞뒤 상황을 재면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야, 서울에 있는 대학 네가 진학할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물어오는 새어머니의 진솔한 눈빛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가고 말았어요. 네, 저 할 수 있어요.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대답하고 나서 잠깐 후회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면 앞으로 돈은 누가 벌고 누가 집안을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저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새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약속 하나만 하마. 네 뒷바라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넌 꼭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마. 그러니 넌 아무 걱정 말고 네 할 일을 하면 돼. 바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바람까지 네가 등에 지고 무조건 입시에 성공해야 한다. 알겠지? 그때 가슴 속에 참고 있던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어린 동생과 떠날까봐 불안했던 마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긴 상실감,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초조함까지 모두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새어머니도 역시 참아왔을 뿐 그랬던 것인지 같이 눈물을 쏟았고 우린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눈 팔지 않고 공부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스카이는 아니었으나 일부 장학금 지원까지 받으며 대학 문턱을 밟았습니다. 다만 저희 세 식구는 서울의 달동네에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동생은 그곳에서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버스로 10정거장이 넘게 걸리는 큰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사 전부터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던 새어머니는 고된 식당 일을 7년 이상 놓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새어머니의 헌신으로 전 무사히 대학을 끝마칠 수 있었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생겼어요. 갓 돈을 벌기 시작한 때였으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 의사를 전하자 새어머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작은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금액은 변변치 않으나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거야.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어요. 성준이 학비에 쓰시고 비상금으로 두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딴소리 말어. 이건 네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모은 거야. 네? 이 돈을 제 결혼 자금으로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에 부족하면 길을 못 편다. 혹시나 이런 날이 올까봐 애초에 모은 거니까 잔말 말고 받아. 그리고 건실하게 가정을 꾸리면 그것으로 보답이야. 통장엔 생각보다 큰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돈을 모으신 것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제야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새어머니의 화장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써가는지 거꾸로 세워둔 로션 용기가 보였습니다. 처음 배웠던 그날, 겨울의 눈밭보다 희고 모직 코트보다 부드러워 보였던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많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따라 새어머니가 더해 오셨을 노고를 절대 허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전문직으로 종사하며 돈을 꽤나 벌게 되자 전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몇 년 후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희 4살짜리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급한 빚을 막기 위해 집을 팔고 싸게 얻은 단칸방에서 아이까지 키우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상황을 나무라시긴커녕 손주의 재롱을 실컷 보게 되어 좋다는 말씀으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잘 될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매진해라.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새어머니께 맡기고 돌아오는 게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감사함과 죄송함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밤낮으로 내달렸고 아내는 사무 잡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빚을 갚았고 3년이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던 날 새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새어머니를 설득한 건 아내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절마다 새어머니와 나들이는 꼭 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갔었지요. 아이고, 봄볕이 좋구나. 너희 덕분에 이런 곳도 와보고. 고맙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가 맛집이라는데 좀 이따가 저녁에 가봐요. 새어머니는 항상 그리 좋아해 주셨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젠 그 은혜에 보답을 해가는구나 싶을 때쯤 새어머니는 어느 날 밤중에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전 복 많은 여사님이셨다고 성공한 사업가 장남과 성실한 교육자 처남을 둬서 인생이 평탄하였다고 하는 말들을 장례식장에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떠난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한편 그 얘기를 들으며 제가 새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제 아들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기면서 세컨드 하우스로 매입해뒀던 경기도의 주택으로 완전히 살림을 옮겨왔습니다. 새어머니의 몇 가지 유품은 따로 챙겨두었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그것을 면밀히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네요. 서재의 짐 정리가 미흡하여 이곳저곳을 건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정리 작업을 쉴 겸 유품이 담긴 상자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낡은 새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면지를 엮어서 단단한 책 표지를 어디선가 떼어와 커버로 덧댄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공책이란 것 자체가 귀했기에 제겐 학용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당신께선 이렇듯 직접 만들어 쓰셨던 겁니다. 제대로 읽어볼 마음이 들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한다. 성우의 말을 듣고 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걱정이 되어 길을 나섰다. 큰 싸움을 했다고 하였다. 선생님께선 성우는 엄마가 없다고 하더란 말씀을 하셨다. 가슴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볼 만큼 오열하였다. 그러나 광대가 될지언정 도저히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서러움이 밀려온다. 내 자식도 아닌데 끌어안으려고 했던 나의 오만함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어떤 때의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면서 흐릿한 글자를 읽는 내내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전 그제야 당시의 새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제가 단 한 번도 가늠해보려 한 적이 없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일기장의 세월의 흔적으로 지워진 글자며 찢어진 부분들이 마치 영영 떠나간 새어머니의 존재처럼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 어느 문장을 읽고서 그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가 떠난 지금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나에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우의 성적표를 보았다. 준수한 성적에 공책은 온통 빼곡하다. 학업을 이어갈 머리가 있는 아이다. 공장 일로 피곤한데도 늘 나에게 글 공부를 알려주었던 오빠의 모습이 떠오른다. 집안을 잘 태어났다면 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오빠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성우에게도 분명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없다면 성우는 학업을 중단한 채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전 그 후의 일을 알고 있기에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때 서로에게 한 약속이 새어머니로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건다는 각오로 임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학비를 계산해 보았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 쉬어선 되지 않는다. 고작 코피 한 번에 쉬려고 했던 나태함을 반성한다. 해보자. 벌어보자. 이 몸뚱이가 허락하는 한. 서울로 이사를 간 후에 일기 중에서 온전히 남아있던 문장을 읽는 순간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을지, 얼마나 깊은 한숨이 섞인 날들을 버티셨을지, 도저히 들끓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의 유일한 어머니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성이자 누구보다 강인하신 분이었으며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진실한 말벗으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전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생전에 여쭤보지 못한 질문들과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로 한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음 생이란 것이 있다면 제가 어머니의 부모가 되어 모든 학업 뒷바라지를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단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잘해도 미련과 후회는